혼자 먹는 밥과 함께 먹는 밥은 맛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고 같은 장소이며 분명 같은 내 입인데도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자 먹을 때 그 음식이 맛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마주 앉아 같은 음식을 먹을 때면 밥 한 술이 어딘가 다르게 넘어갑니다.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이 번지고 어느 순간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먹었다는 기억보다 함께 있었다는 기억이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왜 같은 음식이 함께 먹을 때 더 맛있고 혼자 먹을 때 어딘지 허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오래된 질문 안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밥상을 철학의 자리로 만들었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본질이 화려한 만찬이 아니라 소박한 밥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밥상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했으며 세네카는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차려보려 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갈게요.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기원전 416년 어느 저녁 아테네의 시인 아가톤이 비극 경연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해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파네스, 알키비아데스를 비롯한 아테네의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나눈 대화들이 플라톤의 향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향연, 잔치향, 잔치연. 이 한자어의 그리스어 원제는 심포지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흥미롭습니다. 심은 함께, 포시오는 마시다를 뜻하니 심포지엄은 곧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술 발표회를 심포지엄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는데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진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그 단어 안에 오래전부터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식사 자리는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영혼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가톤의 집에서 사람들은 그날 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 각자의 생각을 꺼내놓고 반박하고 다듬으며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과정에서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밥상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밥상은 벽을 허무는 자리라는 것, 격식을 차린 공간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조용히 낮춰준다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종종 밥을 먹다가 나오고 오래 하지 못했던 말이 함께 먹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꺼내지곤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철학을 강의실이 아니라 밥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함께 먹는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진솔하고 가장 깊이 닿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이름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쾌락주의를 떠올리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추구한 철학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에피쿠로스의 삶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기원전 306년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외곽에 작은 정원을 구입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정원이라 불렀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정원 학파로도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의 식사는 어떠했을까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매우 소박했습니다. 빵과 물이 기본이었고 가끔 치즈가 더해졌습니다. 에피쿠로스 자신이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빵과 물을 보내주시오. 그러면 나는 제우스와도 행복을 겨룰 수 있습니다. 그가 쾌락을 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쾌락은 감각적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부재, 마음의 평온,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짜 쾌락이었습니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적인 삶이란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유를 찾아내는 명철한 사고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는 것이라고. 그에게 식사의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차려진 혼자의 만찬보다 빵 한 조각을 나누는 친구와의 식사가 더 큰 쾌락이라는 것,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발견한 역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역설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음식의 종류와 품질은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배달앱을 열면 세계의 모든 음식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어딘지 허전합니다. 에피쿠로스는 2400년 전에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허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논어 향당편은 공자의 일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입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의 식사 예절에 관한 기록들이 흥미롭습니다. 제대로 썰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고 제철이 아닌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식사 중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읽으면 몹시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공자에게 예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였고 그 예가 가장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밥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나누는지, 식사 자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공자가 식사 예절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형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은 작은 사회이고 밥상에서 익히는 태도가 결국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함께 먹는 자리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고 밥상에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자는 밥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관계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윗사람과의 밥상, 아랫사람과의 밥상, 동료와의 밥상,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관계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밥상에서는 가장 편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편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공자가 밥상에서 말하려 했던 것이 어쩌면 바로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세네카의 도덕 서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함께 먹을 사람을 고른 뒤에 먹을 것을 고른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이 세네카 철학의 핵심과 깊이 연결됩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이런 것을 꼽았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식사 자리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처리하지 못한 오늘의 일을 떠올리는 것. 함께 있지만 실은 함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네카에게 이것은 시간 낭비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결례이고 그 시간 자체를 흘려보내는 행위였습니다. 반대로 함께하는 식사에 온전히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밥을 먹는지 바라보는 것. 그 자리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한 끼의 시간이 완결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식사에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대하고 이미 잘 아는 사이라는 익숙함이 그 자리를 소홀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며 자주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식사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이 말이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의 의도는 불안을 심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간을 온전히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오신 분들은 압니다. 함께했던 밥상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고 매일 함께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자리에 없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밥상에 온전히 있지 않았던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 자리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세네카의 말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어쩌면 충분히 살아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혼밥의 시대입니다. 편의점에는 혼자 먹기 좋은 1인 도시락이 가득하고 배달앱을 열면 혼자 먹기 딱 좋은 1인분 메뉴들이 즐비합니다. 혼자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오히려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일정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것을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여전히 혼자 먹는 밥이 때로 허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말해온 것들을 돌아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밥상을 철학의 자리로 만든 것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소박한 밥상을 최고의 쾌락으로 본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자가 밥상의 예를 강조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으며 세네카가 함께하는 식사에 온전히 있으라고 한 것은 그 자리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4명의 철학자가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로 결국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함께 먹는 자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핵심이라는 것. 혼밥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리함이 전부가 아닌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불편하더라도 일정을 맞추는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함께 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말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4명의 철학자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공자, 그리고 세네카.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이 가리킨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행위 안에는 이미 그 사람과 이 시간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당신과 함께 먹겠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연대 방식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불 앞에 모여 함께 먹었던 것과 명절에 온 가족이 같은 음식을 나누는 일,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밥 한 번 먹자고 건네는 말, 이 모든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세네카의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 식사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언젠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음을 아주 잠깐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밥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누군가와 밥을 먹을 기회가 있다면 그 자리에 온전히 있어 주십시오. 핸드폰은 잠깐 내려두세요.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이 드리는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철학 쉼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